자, 지금 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실전에서 진행하다 보면 그 지금 막 언급된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감이 잡힐 텐데, 지금 막 QX라는 게 뭔가 막 이렇게 막 그 폭포처럼 위에서 막 그 내려 보니까 아유 이거 뭐 QX가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한번 털이 잡히면 이 또한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도 할 겸 그 전체 기획서의 그 구성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체의 느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체의 느낌. 이게 첫 번째죠. 전체상이죠. 역시 전체상. 자, 전체의 느낌을 살린다는 것은, 자, 첫째, 너무 두껍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분량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목차만 보아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느낌 온다. 목차만 봐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목차를 볼 때 좀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면 이건 다시금 그 수정해야 될 어떤 그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제는 적절한가. 그 다음에 기획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표지를 어떻게 하라. 궁금해서 그 내용을 그 보지 않을 수 없게 뭔가 그 안이 대단히 궁금해 보이게 뭔가 이 어떤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면의 느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제목은 적절한가. 자, 제목이 딱 보면 전체 내용을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대략 짐작해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도표의 배치, 그 다음에 적절한 도표, 이런 것들은 그 분명히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자, 이게 이제 지면의 느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용을 자세히 읽는다. 자, 머리말은, 자, 첫 번째, 목적, 문제의식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었나. 둘째, 독선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은 없는가. 세 번째,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자료가 적절한가. 네 번째,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해가 가능한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머리말의 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자, 논리 전개가 너무 독선적이고 자의적이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너무 우회적인 표현은 없는가. 물론 조심스러울 때는 굉장히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약간 우회적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겠으나,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은 대단히 그 직접적이어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유추가 가능한 그런 것은 애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너무 공손한 태도. 이 보고서는 굉장한 이 형식적인 그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나치게 막 하셨어요. 뭐 이런 그 용어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개조식. 개조식은 뭐예요? 하였음. 씁니다까지가 필요 없는 그런 문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 잘못된 어투는 없는가. 그 다음에 행을 바꾸는 게 뭐 계속 너무 길게 이렇게 져서 여기는 딱 끊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내용의 중복, 또 도표화하는 것이 나을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되고 도표의 표현 방식은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적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막히는 곳은 없는가. 뭔가 이게 쭉 읽어봤을 때 자꾸 이렇게 다음 이게 이어서 읽혀지지가 않고 끊어진 데가 있으면 이게 뭔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 기획으로 인한 편익, 얻어질 효과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료와 데이터들 간의 틀린 곳. 데이터는 숫자는 20인데 그 설명은 25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용의 과부족. 자, 이런 것들이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바로 결제를 올리고 싶겠지만 보통 보면 기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기획서를 보통 처음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자뻑. 자기가 작성했는데 막 자기가 봐도 너무 작성을 잘한 것 같아요. 막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견해서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 윗사람한테 막 보고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요. 이때 바로 올라가면 칭찬이 아니고 뭘 받아요? 지탄을 받습니다. 본인이 잘했는지 모르지만 윗분들은 이런 보고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받아보기 때문에 눈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처음 했기 때문에 대단히 잘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위에서 보는 시각은 대단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자료 및 정보 수집입니다. 자, 기획서 자료의 수집 및 완성. 자, 일단은 테마가 결정이 되죠. 기획의 테마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테마, 목차, 일정, 장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및 선별. 자료가 이렇게 수집이 됐으면 자, 이와 같이 이걸 뭐라 산산이 흩어진 자료는 그냥 자료일 뿐이에요. 데이터일 뿐입니다. 데이터에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뭔가 가공을 해놓으면 선별을 해놓으면 약간의 의미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자료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예인데 자, 어떤 자료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자, 어떤 자료는 또 이와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또 표현을 또 이렇게 하고 자, 어떤 자료는 또 도표화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료의 구성의 목적은 의미 전달을 가장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용이하게. 최대한 미적 특성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보기 좋게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데 보기 좋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성과고
그 다음에 내용 의미 전달이 용이한 것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추출입니다. 자, 자료에서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에 맞는 도표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전달의 핵심. 그 다음에 원고 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 강조 방법을 연구하고 러프 스케치로 그 유효한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료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 자료를 수집해서 완성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로 데이터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그 최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과 정보와의 관계예요. 자, 정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어요. 일상적인 정보, 수집, 선별. 목적에 따른 정보 수집, 선별. 이건 뭐? 필요에 따른 정보 수집, 선별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기획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예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정보는 기획을 뒷받침하는 정보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에비던스를 제시해주는, 증명해주는,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정보 수집은 기획의 설득력을 더하는 정보. 뭐 맥락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의 실마리가 되는 기본 정보는 기획 내용에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을 뒷받침하는 정보로 그 메시지를 보강하고 본문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설득력을 더하는 보조 정보를 가지고 자료로 편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보는 기획서라는 문서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는 정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정보는 지식으로 그 업그레이드 될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단순히 인포메이션보다는 이것들이 지식화되면 최고죠. 그래서 데이터는 단순한 사실이나 신호, 소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보가 되면 목적의식에 따라서 단편적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식이 되면 일정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 가치가 부여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가 하나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보는 그 성질에 따라서 첩보, 그 다음에 생정보, 첩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생정보. 그 다음에 이런 그 인텔리전스는 2차 정보, 가공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는 입력 자료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수집해야 될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지식은 분석이나 평가, 가공, 활용 등을 통해서 탄생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용성 면에서 데이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중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지식이 가장 높은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 활동 특성은 데이터가 매우 자연적이라고 한다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매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특성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생명이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냥 폐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냥 폐기되면 그대로 그냥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정보는 그 정보의 질에 따라서 새로운 가치로 변환이 됩니다. 이 정보가 엄청난 돈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이 정보가 엄청난 권력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 정보가 또 다른 엄청난 그 무엇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독점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누구만 또는 누구에게만 독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는 정보 A와 정보 B가 결합됐을 때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확실성입니다. 사실 정보와 추정 정보가 있어요. 사실 정보는 이미 팩트죠. 추정은 그야말로 여기 이제 통계적 의미의 추정은 아니고 그냥 언어적 의미의 추정, 추측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직 사실로 확인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가 있어요. 객관적은 누가 보더라도 주관적 정보는 어떤 특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의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본 정보와 타인에게 들은 정보. 자신이 본 것은 확실하죠. 들은 정보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정보와 의도가 없는 정보. 의도적인 정보 중에서 일부분 굉장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의도 없는 정보와 의도가 있는 정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정보의 처리는 자 기본적으로 정보의 소재를 나타내는 그 정보와 내용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의 소재,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그게 항상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원천 정보와 가공 정보가 있습니다. 가공 정보는 정보를 일정한 형태로 한번 분석이 이루어진 상태가 가공 정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있고 유료 정보와 무료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양식 하나를 인터넷에서 구하려고 해도 네이버에 가면 돈 주고 사는 자료가 있죠. 그 다음에 단말기 등 설비가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리딩하는 도구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용상 직접적, 간접적 또는 무관 정보가 있어요. 사용 변도의 많음과 적음의 특징이 있고 개인이 보유해야 될 정보와 조직 또는 외부 기관이 보유해야 될 정보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보라는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편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는 정보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노트북에 담아야 하는. 이렇게 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정보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야 돼. 그래서 도서실에 그 도서 목록이 분류가 되듯이 언제 내가 필요할 때 검색이나 열람이 가능한 수준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의 원칙과 태도입니다. 정보 수집의 3원칙. 적합성, 신속성, 경제성이. 적합성이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성은 정보 수집 채널과 네트워크를 가동하라.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또 소위 말해서 검색 엔진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요. 또 심지어는 트리즈 같은 이런 도구에서 보면 두 가지 툴이 있어요. 인벤션 머신, 그 다음에 날리지스트. 이 날리지스트를 보면 이 검색 도구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구글에서 검색하는 건 2% 정도밖에 검색이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98%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리지스트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밤새도록 이 날리지스트가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아침에 딱 보고서에 어떤 찾은 문서 목록을 이렇게 딱 리스트업 해주고 요약을 해줍니다. 서머리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할 일을 이제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 또한 요새는 IT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물량 마인드에서 가치 마인드로 자신만의 지식으로 재창출하라. 그래서 우리가 R&D라 그러잖아요. R&D. 그냥 디벨롭먼트가 아니에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입니다. 리서치. 그래서 리서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이 디벨롭먼트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서치에 기본적으로 능통해야 되고 자신만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 지식으로 재창출할 때 자신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중요해요. 첫째는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안목을 가져야 돼. 우리가 평면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입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차원이 틀리죠.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역시 좋은 인간관계. 남들이 막 자기한테 와서 말 안 해도 그냥 알려줘요. 폭넓은 지식. 폭넓은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게 많으면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즉 무지의 확대라는 말이 있어요. 무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왜냐? 아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모르는 게 비례해서 많아집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폭넓은 지식이 결국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적극성. 자, 이 5가지가 정보 수집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수집의 포인트. 관심 영역을 명확히 한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보면 자기 관심 영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도인,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정보 소스를 조직화한다. 소스를 이렇게 놓고 이걸
꼭 자기의 도서실에서 꼭 내 것으로 파다 쓰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강점이죠. 정보의 수용 태세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know, where. 노하우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본인이 굳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노웨어를 가진 사람은 그거 어디 가면 있어. 이것만 알면 이미 나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메모하는 습관. 정보 매니아가 되지 않는다. 아까 그 이야기했죠. 자기 노트북에 모든 걸 무작정 담아놓기만 하고 정작 사용할 때는 내 노트북에 그런 정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이건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 매니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문서의 표현, 비즈니스 글쓰기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면 플래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심사숙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획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팅, 일필휘지, 이 기획서 작성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플러스 일필휘지, 이게 기획서의 표현입니다. 기획 라이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래닝 라이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떤 문제든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글로 표현하기만 해도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찰스 캐드링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잘 정의된 문제는 이미 절반쯤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글을 쓴 사람의 영혼을 보여준다. 미겔 드 세르반데스가 한 말. 그러니까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도 있죠. 결국 글은 그 사람이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글을 동치시키는 거예요. 글을 보면 사람을 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글쓰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동이다. 존 스타와인. 이게 이제 글을 좀 써본 사람이 아는 거죠. 써본 사람만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 써본 사람만이 창작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 말 참 마음에 들어요. 글을 쓰고 싶다면 종이와 펜 혹은 컴퓨터 그리고 약간의 배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한 정론 직필이라는 말이 있죠. 주로 이건 누구냐? 기자, 주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비구로 하면 직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필. 직필을 하기 위해서는 배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 유명한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의 말이었어요. 그 다음, 글을 쓰는 일은 재미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면서도 앤 라모트의 굉장히 그 사실적인 정말 이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정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로헤스. 결국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결코 완성본이라는 게 없다. 결국은 끝없이 추구해야 될 그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야말로 위대한 기술이다. 자크 바르. 그 다음에 분명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독자가 모이지만 모호하게 쓰는 사람에겐 비평가만 몰려들 뿐이다. 까미. 이방인을 쓴 까미죠. 어쨌든 좀 까미 같은 좀 까칠하지만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비즈니스 길석이란 뭐냐? 이거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홈페이지 탑재문, 품위, 보고서, 제안서, 설명서, 안내문, 기고문. 이것 어느 하나도 나는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에 근무할 자신이 있다. 그런 분은 글쓰기를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런 것을 피해서 살 수 없다면,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피해서 살 수 없다면 나는 이런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한 이 글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